아이고, 내가 세상에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그날의 그 끔찍하고도 서늘한 밤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숨이 턱턱 막혀오거든요. 이 늙은 몸이 여기까지 버텨온 것도 참 용하지요. 남들은 다들 나더러 깐깐하고 독하다고 했지만 내 고집이 그 정도인 줄은 나도 몰랐답니다. 모든 일은 그 낡은 사무실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때 나는 동네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세무대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답니다. 좁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지요. 창문 밖으로는 늘 회색빛 빌딩 숲만 보였고 햇빛은 들어올 틈이 없었답니다. 나는 내 앞에 앉은 그 사람, 그러니까 이웃이었던 김 씨의 목덜미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펜을 쥔 내 손은 마디마디 굵어져 있었고 핏대가 서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김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덜덜 떨고 있었지요. 그 상황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김 씨, 나 지금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 주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계산 똑바로 해봤어요. 이자가 붙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더하면 이 금액이 우습게 보여요. 내 계산이 틀렸다고 한마디라도 해봐요. 내가 이 꼴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내 머릿속은 온통 돈 계산뿐이었답니다. 내게는 그 돈이 아주 중요했어요. 평생을 아등바등 모은 내 노후 자금이었거든요. 김 씨가 실수로 내 가게 앞에 차를 잘못 대는 바람에 내가 며칠 동안 영업을 못했지 뭔가요. 그 며칠의 손해가 내겐 천문학적인 손실로 느껴졌답니다. 나는 그 손해를 단 한 푼도 용납할 수 없었지요. 내 인생의 룰은 내가 손해보는 건 절대 안 된다였거든요. 아니,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정말 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가진 돈이 그렇게까지는 어렵답니다. 김 씨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내 귀에는 그저 핑계로만 들렸지요. 내 앞에 놓인 합의서는 이미 내가 쫙쫙 그어놓은 항목들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나는 그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했지요. 얼마나 고집이 셌던지 그 사람의 초췌한 몰골이나 떨리는 목소리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답니다. 오직 내 눈에는 내가 받아야 할 돈의 숫자들이 번쩍거릴 뿐이었지요. 핑계 대지 말아요. 나 지금 당신 얼굴 보니까 속이 더 뒤집어지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도장 찍고 다음 주까지 입금 안 되면요. 나 바로 법대로 갑니다. 법대로 가면 당신은 지금보다 배는 더 물어야 할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러는 거지요. 내 말 똑바로 들어요. 나한테는 시간이 없으니 지금 당장 이 종이에 당신 도장 찍고 가세요. 안 그러면 이대로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할 거예요. 내 인생에 질질 끄는 거 딱 질색 있거든요. 나는 펜을 쾅 소리 나게 책상 위에 내려놓았답니다. 그 소리가 사무실 안을 찢을 듯 울렸지요. 김 씨는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당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약육강식이고 내가 우위에 있으니 당연히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내 젊은 날의 그 오만함이 지금 생각하니 아찔하답니다. 나는 그에게 도장을 강요했고 그는 마지못해 내민 볼펜을 잡고 힘없이 도장을 찍었지요.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짓눌리는 순간 나는 승리감에 사로잡혔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내 삶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밤이 되면 으스스한 골목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나는 그 골목길 바로 옆 건물 1층에 살았거든요. 오래된 주택이라 방음도 잘 안 되었고 밤마다 그 소리는 뼈를 깎는 듯 섬뜩했답니다. 처음에 나는 쥐새끼가 돌아다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며칠 밤낮으로 계속되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긁어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쿵쿵
하고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답니다. 에잇, 저 늙은 김씨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속으로 투덜거렸지요. 김씨는 그날 이후로 통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사를 갔는지 아니면 나처럼 꽁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김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나에게 억지로 도장을 찍고 나갈 때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했거든요. 그 사람,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을 거라고 나는 확신했답니다. 내 고집은 이제 의심으로 바뀌었지요. 나는 잠을 설쳤답니다.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시작되었거든요.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는 것 같았지요. 내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매일 아침이면 거울 속에 나는 퀭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나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꼭 내 귓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이놈의 동네 이사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김씨, 내가 그렇게 모질게 굴 때부터 뭔가 잘못된 낌새가 있었지. 나는 내 탓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모두 김씨 탓이었어요. 내가 깐깐하게 굴어서 그가 나를 원망하고 그래서 밤마다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멋대로 결론지었지요. 나는 너무 피곤해서 짜증이 머리끝까지 솟았어요. 이웃 간의 정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고 오직 불편함과 공포만이 나를 짓눌렀답니다. 나는 이 소리의 근원을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결국 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그 소리의 진원지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날도 새벽 2시 15분쯤 쿵, 쾅 하는 소리가 벽을 타고 올라왔을 때였지요. 나는 벌떡 일어나 입고 있던 잠옷 바람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내 얼굴을 때렸지만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더는 못 참겠다. 이 빌어먹을 소리, 당장 멈추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둬. 나는 골목길을 향해 쏜살같이 걸어갔지요. 가로등은 하나씩 깜빡거리고 있었고 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은 마치 깊은 늪처럼 나를 삼키려 했답니다. 골목 끝에는 김씨가 살던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다른 집들과 다르게 늘 어두컴컴했고 창문에는 낡은 커튼이 쳐져 있었지요. 그 집 앞에서 나는 멈춰 섰어요. 소리는 이 집 안에서 나는 것이 분명했답니다. 나는 낡은 철문을 쾅쾅 두드렸지요. 내 손이 아릴 정도로 세게 두드렸답니다. 김씨, 당신 거기 있지요? 지금 당장 문 열어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요? 내가 준 돈은 제대로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밤마다 이렇게 소란 피우면 어쩌자는 거예요. 몇 번이나 더 문을 두드렸을까요? 한참 동안 묵묵부답이던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열렸답니다. 그 틈으로 보이는 김씨의 얼굴은 세상에 내가 알던 그 넉살 좋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창백했고 눈밑은 시커멓게 퀭했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요. 그는 마치 며칠 밤낮을 굶은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사장님, 왜 이 시간에?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조차 나지 않는 툭 끊어질 듯한 허스키한 소리였어요. 나는 그를 비웃을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왜냐니? 당신이 밤마다 이웃들 다 깨우고 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지. 이봐요, 당신. 내가 돈 문제로 엮인 건 딱 질색이거든요. 그날 합의서 썼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날 괴롭혀요? 당신, 혹시 나 협박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지? 나는 그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답니다. 내 말에 김씨는 움찔 떨더니 힘없이 문을 조금 더 열어주었어요. 아닙니다, 사장님. 협박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자꾸 뭘 잘못 건드리는 것 같아서요.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지요. 나는 그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사과하는 척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낡은 현관 안으로 들이밀고 들어갔답니다. 좁은 현관에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눅눅한 습기가 가득했어요. 무슨 소리 때문에 이렇게 난리예요? 당장 보여줘요. 내가 당신한테 돈도 이미 받았고 합의서까지 다 썼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웃들 불안하게 만들어요? 나한테 솔직해져요. 당신 혹시 다른 사람한테 빚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한테 받아낸 돈으로 또 다른 짓거리 꾸미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내 질문은 가시처럼 날카로웠답니다. 김 씨는 내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저 쭈뼛거릴 뿐이었지요.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 구석에 놓인 낡은 종이 뭉치와 그 옆에 널브러진 도구들이었어요. 망치, 톱, 그리고 시멘트 포대 같은 것이었지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당신, 혹시,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찼지요. 내가 그에게 너무 모질게 굴어서 그가 앙심을 품고 이웃들을 해치려 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은폐하려 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답니다. 나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어요. 당신, 정말 최악이군요. 내가 그렇게 돈을 받아내고도 만족 못해서 이웃들까지 위협하려 했던 거예요. 당장 그 도구들 다 치워요. 내가 당신 이웃으로 산 게 내 팔자이라니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나는 그에게 윽박지르고는 그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왔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김 씨의 창백한 얼굴과 널브러진 도구들이 자꾸만 아른거렸답니다. 나는 내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가 분명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웃 간의 분쟁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안전의 문제라고 느꼈거든요. 나는 낡은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 어젯밤 김 씨에게 받아냈던 그 소액 합의서를 다시 들여다보았답니다. 그 합의서의 내용이라고는 고작 50만 원을 일주일 안에 지급하라는 내용뿐이었어요. 내가 처음 주장했던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지요. 나는 그가 이 정도 액수도 제대로 못 줄까 봐 저런 비뚤어진 행동을 하는 거라고 단정했답니다. 합의서 종이는 다소 두꺼운 편이었고 김 씨의 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어요. 나는 그 도장 주변에 묻어있는 미세한 붉은 자국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지요. 이게 뭐지? 잉크가 번진 건가? 아니면 피 같은 건가?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 합의서를 손에 쥐고 덜덜 떨었답니다. 내 고집대로 일을 처리해서 돈을 받아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김 씨에게 이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통보할 생각이었지요. 내 성격상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않는 고집이 있었거든요. 나는 곧장 김 씨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침 해가 떴는데도 그의 집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나는 문고리에 내 손톱이 긁히도록 긁어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어디로 숨었어, 이 사람아. 내가 당신한테 50만 원 떼먹고 도망가라고 빌어먹을 기회를 준 게 아닌데.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자리를 떴답니다. 그러다 문득 혹시나 싶어 동사무소에 들러 김 씨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보았어요. 나는 내 이웃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문득 섬뜩하게 느껴졌거든요. 주민등록 초본을 받아보니 그는 최근 한 달 전쯤에 주소지를 변경 신청을 했더군요. 이 동네에 산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던데 벌써 이사를 간 것이 분명했답니다. 내 속은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모질게 구렸는데 돈도 못 갚고 도망친 거였어요.
내 계산이 맞았지 뭔가요. 나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그가 어디에 숨었든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뒤 나는 내 가게 문을 열고 앉아 있는데 내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답니다. 사장님, 저 김씨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합의서에 적힌 금액,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보내드릴게요. 부디 고소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문자를 받은 순간 나는 코웃음을 쳤답니다. 도망친 주제에 이제 와서 사정하는 꼴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웠거든요. 이제 와서 비굴하게 구는구나. 당신,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이랬겠어요. 법대로 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돈부터 보내요. 안 그러면 나는 내 권리를 찾는 것뿐이니까 당신이 억울해할 필요 없답니다. 나는 당신에게 굽힐 이유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그에게 더 매몰찬 답장을 보냈답니다. 내 기억 속에서 김 씨는 그저 내 돈을 떼먹으려 했던 악질적인 이웃이었을 뿐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며칠의 시간을 더 주었지만 그 시간은 내게는 참을성이 바닥나는 시간이었지요. 나는 그동안 내가 겪었던 수면 부족과 짜증을 그에게 모두 갚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도 연락이 없자 나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까지 보냈답니다. 법적인 절차는 나에게 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었거든요. 내용 증명이 발송된 다음 날 나는 동네 편의점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편의점 유리창 앞에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 이것저것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름 아닌 김 씨가 이사 가기 전에 살던 집의 서류 뭉치들이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실수로 그 집 주소로 배달한 내용 증명 서류 뭉치들이 그대로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었답니다. 나는 혹시나 싶어 그 서류 뭉치를 살펴보았어요. 그 안에는 김 씨가 나에게 보낸 합의서의 복사본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복사본 옆에는 A4 용지에 빽빽하게 적힌 병원 기록과 진단서들이 껴 있었어요. 나는 순간 직감했지요. 이건 내가 그에게 받아낸 합의서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심각한 무언가라는 것을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펼쳐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을 의심했어요. 김 씨는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희귀한 종류의 혈액 질환으로 투병 중이었고 잦은 수술과 치료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게다가 그가 내 가게 앞에 차를 댄 날 그는 응급수술 직후 병원을 몰래 빠져나온 상태였다는 기록까지 있었어요. 말도 안 돼. 나는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답니다. 내가 그렇게 돈독이 올라 모질게 굴었던 그 사람, 그가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당장 내일 모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는데도 내게 저지른 실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빚을 갚으려 했던 거였어요. 나는 그가 밤마다 소리를 낸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그는 투병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불안감에 시달리며 무언가를 부수고 고치기를 반복했던 것뿐이었어요. 그 망치와 톱은 혹시라도 내가 자신의 병을 알게 될까봐 혹은 자신의 상태를 숨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거나 무언가를 뜯어고치려 했던 흔적이었던 거예요. 나는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내 손에 들린 김 씨의 합의서 복사본이 갑자기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가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저 병원에서 쫓겨나듯 나와서 내게 합의금이라도 갚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나는 그 붉은 자국이 찍힌 합의서를 다시 꺼내 들었답니다. 그 붉은 자국이 혹시나 피가 아닐까 불안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붉은 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 붉은 자국을 돋보기에 대고 확대해 보았지요. 자세히 보니 붉은 자국은 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주 특이한 종류의 잉크였답니다. 그때 내 휴대폰에 또다시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김 씨가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답니다. 사장님, 남편이 오늘 새벽에 결국 못 버티고 결국 하늘로 갔답니다. 마지막까지 사장님께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빚을 못 갚아 죄송합니다. 합의서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남편이 사장님께 받은 서류가 아니에요. 남편이 그날 가게 앞에서 차를 댔을 때 사고가 났었어요. 남편이 피를 많이 흘리면서도 사장님께 피해가 갈까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혼자 모든 걸 수습하려 했던 거랍니다. 그 서류는 사장님께 받은 합의금 5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아니에요. 남편이 사장님 가게 물건을 손상시킨 것에 대해 별도로 사과하며 작성한 각서였답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틀렸어. 내가 다 망쳤어. 나는 그 붉은 자국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것은 김 씨가 손에 쥔 펜이 심하게 떨려서 번진 잉크였거나 혹은 그가 며칠 동안 병상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 핏기 없이 떨리는 손으로 찍어낸 흔적이었을 거예요.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거였어요. 내가 돈을 떼먹고 도망친 나쁜 놈이라고 단정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모진 오해였는지요. 나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밉살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던 김 씨가 사실은 가장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나의 고집과 이기심이 한 사람의 마지막 남은 삶까지 짓밟았던 거랍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느니 법대로 간다느니 했던 내 독설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저지른 이 행패가 결국 그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거겠지요. 나는 낡은 합의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세상의 모든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인간적으로 그를 대했더라면, 그는 적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 텐데요. 50만 원이 문제였던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이기심이 가장 큰 죄였던 거랍니다. 나는 곧장 김 씨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의 집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짙은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답니다. 나는 낡은 대문 앞에 서서 무릎을 꿇었어요.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나는 그의 영혼을 향해 수백 번 사죄했지요. 김 씨, 나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모질게 몰아붙인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내가 당신의 투병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을 텐데. 용서해줘요. 제발. 그때였어요. 며칠 동안 깜빡거리며 나를 괴롭혔던 그 골목 끝의 낡은 가로등이 마치 김 씨의 영혼이 나를 용서했다는 듯이 아주 선명하고 안정적인 빛을 내뿜기 시작했답니다. 그 빛은 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밝았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일렁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지요. 나는 그 빛을 올려다보았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내 가슴 속에 엉켜있던 모든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밤마다 기이한 소리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겠지요. 나는 내 잘못을 깨달았고 그 오해의 고리가 끊어졌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어요. 깐깐하던 성격도 조금은 누그러졌고 남의 사정을 먼저 생각해보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50만 원은 나중에 김 씨의 아내가 어렵사리 보내왔지만 나는 그 돈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김 씨의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알아보았지요.
그 서늘하고 오싹했던 밤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감사한 깨달음을 준 날이었답니다. 그 가로등 불빛처럼 내 마음속에도 따스한 빛이 켜진 것 같아 나는 지금도 가끔 그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지요. 그 모든 서늘함 끝에 찾아온 감사함이란 돈이나 권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답니다. 그것은 진실과 마주했을 때 오는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깨달음이었어요.